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게 2022년 7월이니까 이제 한 만 2년이 되면서 상당히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FOMC 회의가 이번 주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기준금리와 2년물 금리가 하락할 것이니까 10년물에서 2년물 금리를 뺀 값이 점차 높아지고 결국에 플러스로 전환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논리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뒤에 18개월 정도 뒤에 경기 침체가 나타났으니까 이번에도 리세션이 올 것이다. 가뜩이나 리세션의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고 또 산업별로 보면은 침체에 빠진 산업들이 여럿 보이는 것이 사실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시장에서는 그걸 전제로 해서 경제를 봐야 되고 또 투자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을 감안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돼서 금리 역전 상황하고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진짜 리세션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런 점들 좀 살펴보고요. 실제로 주식시장 시세에서 나타나는 산업별 경기 흐름을 비교하면서 이를 실전 투자 전략에 어떻게 또 적용할지 그것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현재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 금리 차이가 16bp 정도 차이가 나고요. 장단기 금리 차이를 또 보는 방법도 있죠. 3개월물하고 비교하는 방법이요. 그 경우는 118bp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3개월하고 비교하는 논리하고 비슷한 접근이 뉴욕 페드 분석 자료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금리 역전 현상을 볼 때 정책하고 연관되는 2년물 금리보다 경기하고 연결해서 3개월물 금리, 그러니까 18개월 이후 포워드 스프레드하고 비교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의 제목 자체가 Don't fear, 겁내지 마라, 금리 정상화를 겁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장단기 금리 문제가 거론될 때 나온 자료입니다. 이때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던 때고 그래서 경제방송에 출연하면서 이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그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리세션이 안 온다 이거보다는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가 꼭 그런 경우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거죠. 꼭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진행 방향하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흐름도 고려되어야 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특히 정책의 리드 타임을 고려해가지고 소프트 랜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 발 먼저 그러니까 목표 인플레이션이 2%라고 할 때 그것보다 약간 먼저 적용을 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러면서 하락 속도를 좀 조절을 해야지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아니면 자칫 2%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뉴욕 페드에서 내놓은 자료의 접근 방식이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옳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접근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보면서 10년물과 2년물 금리차 이것을 봐야 될지 아니면 3개월 포워드 스프레드를 비교하면서 리세션을 가늠해야 될지 이걸 비교하면서 따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 흐름이 살아있는 생물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라는 점에서 경기 흐름도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기보다 리세션을 예측하는 것도 경기 흐름을 가늠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통화정책이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했다. 이것은 뭐 우리도 잘 알죠. 이 표에서 보시듯이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었던 이 침체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제로금리를 이렇게 뚝 떨어뜨렸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공급망 붕괴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또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기준금리도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죠. 실제 팬데믹 이 직전에는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 쪽이 좀 거론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통화정책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 경기하고는 별개로 이벤트에 대응했었던 그 측면이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뉴욕 페드 쪽 자료 보면은 그 이전에는 10년물하고 장단기 금리 흐름으로 보거나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로 보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푸른색 선이 2년물하고 10년물 장단기 스프레드고요. 그리고 이 갈색 선이 포워드 스프레드로 비교했었던 그 흐름인데 두 개 모두 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리세션을 예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통화정책이 더 강하게 반영된 이번에는 그 폭이 약간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니어텀 포워드 스프레드로 보면 여기 보시듯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포워드 스프레드가 18개월 후에 3개월 포워드 금리가 3%대고요. 현재 3개월물 금리가 5%니까 3개월 포워드 금리에서 현재 3개월물 금리를 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폭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통화정책이 급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통화정책이 급변을 해야지, 많이 빨리 내려와야지, 그래야지 플러스로 돌아서겠죠. 현재 금리가 빨리 내려와야지 포워드 금리하고 차이가 줄어들고 플러스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급하게 정책 전환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경제 위기나 아니면 진짜로 리세션이 급하게 우려되는 그때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 차가 18개월 이후로 예측한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포워드 금리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정책보다 실제 경기와의 관계가 크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정확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단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뉴욕 페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10년물하고 2년물 차보다 포워드 금리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런 3개월 포워드 금리로 따지는 그런 경우는 10년물과 3개월물 차이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10년물하고 2년물 스프레드를 봐야 된다. 또 10년물하고 3개월물 스프레드를 봐야 된다. 이런 논리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포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그 값이 10년물하고 3개월물 비교한 값하고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환은 아직 좀 멀어 보입니다. 최근 금리 흐름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 듀레이션별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차별적인 흐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맨 위가 붉은색 선이 3개월물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 갈색 선이 2년물 그리고 검은색 선이 10년물 금리 흐름입니다. 3개월물은 좀 느리죠. 거의 뭐 등락이 없이 왔다 갔다 이런 모습. 2개월물이 상대적으로 좀 빨리 내려오고 있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좀 상대적으로는 좀 느립니다. 2년물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수치로 한번 좀 따져보면은요. 이 월초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1개월물, 2개월물, 3개월물, 4개월물, 6개월물, 1년, 2년,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월초 7월 1일하고 현재 7월 26일하고 금리를 비교를 해보면 1개월물 같은 경우는 되려 올랐어요. 뭐 이걸 꼭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개월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변하지 않는 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3개월물 같은 경우는 9bp 정도 빠졌고요. 5.47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 상단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수치인데 그 중간값 정도로 좀 내려온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니까 이게 큰 의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6개월물 같은 경우는 19bp 하락 이런 빌 같은 경우는 수치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긴 힘들 것 같고 2년물 노트나 3년물 좀 볼 필요가 있죠. 2년물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29bp 하락하고 3년물이 38bp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 28bp. 근데 10년물 이상 되는 이 본드 같은 경우도 큰 폭이 아니에요. 되려 적어요. 20년물 23bp, 30년물 19bp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금리가 조금밖에 안 빠지니까 저 포함해가지고 장기물 국채 투자자들이 최근에 국채 시세 보면 좀 속 터질 만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1년 이하의 빌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에 붙어 다닌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2, 3년물 노트는 기준금리를 예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미 10년 이상 장기물 같은 경우는 앞서갔던 상황이라고 봐야죠. 경기가 안 좋아서 장기물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살펴봐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왜 차별적으로 좀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지
그 배경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2년물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장단기 역전폭이 월 초에 마이너스 29bp에서 16bp로 줄어들었는데 3개월물은 기준금리에 붙어 있으니까 내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려 마이너스 99bp에서 10년물이 내려가니까 더 폭이 커지는 거죠. 마이너스 118bp까지요. 금리 역전폭이 10년물하고 3개월물 스프레드는 오히려 더 벌어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장단기 금리차 흐름을 10년물하고 2년물 그리고 10년물하고 3개월물 이걸 한 표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흐름 자체가 방향이 최근에는 약간 좀 달라지죠. 여태까지는 거의 비슷했었는데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 스프레드 관련한 리세션에 대한 시각이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어떤 논리를 볼 것이냐. 2년물을 보면서 이제 리세션이 다가온다. 아니면 3개월물 보면서 아직 약간 좀 시간이 남았네.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것인지 어떤 논리를 볼 것인지는 이 역시 또 투자자의 선택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답이 딱 이거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년물하고 3개월물을 근거로 보고 있는 뉴욕 페드의 경기 침체 확률 보면은 50%를 약간 좀 넘는 그런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 페드 쪽 주장을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통화정책을 근거로 한 경기 전망보다 경기 흐름을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통화정책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페드가 경기 자체를 전망해야 되는 것이고 페드가 경기 전망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경기 리세션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판단 근거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도 뉴욕 페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시장 흐름을 연결해 가지고 리세션 얘기 살펴볼게요. 최근에 중소형주 랠리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지금 보시고 계신 건 러셀 2000 선물로 보고 계시는데 S&P 400이나 600 이것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자체가 그동안에 나타났었던 지나친 디커플링의 해소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적 예상을 여기다 적용하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팩트셋하고요. BOA 자료를 보면은요. 실적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대형주하고 소형주를 비교한 거거든요. S&P 600하고 S&P 500. 약간 밝은 하늘색이 S&P 500의 대형주들의 실적 전망이고 남색으로 보이는 S&P 600의 소형주가 이 남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실적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게 대형주의 반전이 2023년 3분기에 나타나죠. 그리고 주가는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두 분기 앞서서 2022년 말 2023년 초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7월까지 46%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중소형주 한번 볼까요? 중소형주의 경우는 올해 3분기가 그 반전 포인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주가 흐름은 2차 상승으로 봐야 되죠. 이 모습이요. 2차 상승이요. 실제로 올해 3분기에 나타나는 실적의 반전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형주처럼 실적의 저점, 그 두 분기 이전쯤에 저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가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롤링 리세션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별로, 자본금 규모별로 이미 리세션에 진입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이나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반대로 같은 금융업종이라 하더라도 대형 IB 같은 경우는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주가도 사상 최고치 흘러가고 있잖아요. 리세션 역시 차별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업별로요. 또 기업별로 그리고 실적별로 다 차별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전체 산업 흐름에 대해서는 이 통화정책에 깊숙이 개입한 이후로는 리세션을 정확하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분석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롤링 리세션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 점까지 감안한다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시장의 논리하고요, 또 페드의 논리 모두 좀 살펴보면서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위기 논리 중에서 이 장단기 금리차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도 다른 위기급 재료, 여기에 또 상반된 주장들을 좀 보면서 비교하는 자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가부채나 뭐 개인부채, 이 부채 관련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 이쪽도 또 반대 논리 요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중에는 FMC 회의하고 재무부 쪽의 이벤트가 세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는 시황 말씀 한번 드리고, 다음 주말 정도에 또 이렇게 비슷하게 이슈 분석 리포트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